지금 일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했고 그 장면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그곳에 다녀온 학생들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 이건 직접 가봐야 돼.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었던 일본 여고생 그녀 역시 큰 기대 없이 한국에 왔다가 광화문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 뭐야?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하나의 영상이 되었고 지금 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한 고등학교가 올해 수학여행지로 한국 서울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는 삽시간에 들썩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서울이 아니라 광화문을 핵심 일정으로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응은 더욱 폭발적으로 번졌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라는 말이 댓글마다 이어졌습니다. 그 물음에 가장 먼저 답을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유이입니다. 올해 나이는 18살입니다. 도쿄 외곽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특별히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냥 가까운 나라, 지도에서 보면 옆에 붙어 있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학교 친구들 중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왜 저렇게까지 좋아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이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 미호와 함께 교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미호가 갑자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영상 하나였죠. 가로로 넓은 광장, 수천 개의 불빛이 파도처럼 흔들리고 그 한가운데 무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는 거대한 전통 건물이 버티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들이 줄줄이 서 있었어요. 밤인데도 광장 전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BTS 광화문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배경이 합성인 줄 알았어요. 전통 건물과 현대 도시가 저렇게 한 화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미호한테 이거 진짜야? 라고 물었더니 진짜라고 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광화문이라는 광장이래 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날은 잠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다가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불현듯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전통 건물 지붕의 곡선, 그 뒤로 병풍처럼 선 빌딩들, 수천 명이 한 공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그 광경. 그냥 예쁜 장면을 본 것과는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번 수학여행 행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죠. 후보지는 셋이었어요. 오키나와, 교토, 그리고 서울. 저는 처음엔 당연히 오키나와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익숙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편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투표지를 받아들고 펜을 잡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영상이 또 떠올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서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옆에 앉은 미호가 저를 보더니 어디 썼어? 라고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서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호의 눈이 커졌어요. 나도 서울 썼어. 짧은 말이었는데 어깨에서 힘이 쑥 빠졌습니다. 결과는 서울이었습니다. 반에서 15명이 서울을 선택했고 오키나와는 12명, 교토는 7명이었죠.
의외의 결과에 반 전체가 한바탕 소란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 가는 거야 라는 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기대하는 표정, 의아해하는 표정,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 뒤섞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어요. 한국에 가면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굳이 거기를 가야 하나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드셨죠. 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봤자 별거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음식이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한국이 요즘 인기라고는 하지만 그게 수학여행지로서의 매력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 역시 반신반의한 채로 출발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수학여행 당일이 됐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서 공항에 도착하니 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들뜬 아이들도 있었고 아직도 반쯤 잠에 취해 눈을 비비는 아이들도 있었죠. 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설레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미호가 서울 관련 영상을 또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슬쩍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강, 남산, 명동, 인사동, 그리고 광화문. 낮에 찍은 광화문은 밤에 본 것과 또 달랐습니다. 웅장하면서도 조용했어요. 저는 눈으로는 보면서도 아직 마음은 완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냥 유명한 장소겠지, 가면 사진이나 찍겠지, 그런 정도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깔끔했고 넓었어요. 표지판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에 쓰여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공항 건물 안에서도 이미 다양한 나라 말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이 나라 생각보다 크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광화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흘러갔습니다. 낮은 골목과 오래된 가게들, 그 사이로 갑자기 솟구치는 고층 건물들, 오래된 것과 새 것이 아무렇지 않게 섞여 있는 풍경이었어요. 도쿄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버스가 멈추고 선생님이 내리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람이 달랐어요. 탁 트인 공기가 몸으로 먼저 들어왔죠. 저는 내리자마자 멈칫했습니다. 한 걸음도 채 옮기지 않은 채 그냥 앞을 바라봤어요.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넓은 광장이 아니었어요. 정면에는 거대한 전통문이 있었고 그 뒤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양옆으로는 수십 층짜리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한 화면 안에 있어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과 달리 눈앞에 직접 서보니 그 규모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광장 한쪽 대형 스크린에서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BTS였습니다. 바로 이 광장에서 찍었던 그 공연 영상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있었고 다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여 들렸어요. 저마다 다른 말을 쓰면서도 같은 것을 보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제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도시가 아니라 무대 같았습니다. 내가 구경꾼인지 그 무대 위에 올라선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서서 저는 그냥 멍하게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집합하라고 불렀는데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호가 옆에서 제 팔을 살짝 당겼고 그제야 겨우 몸이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걸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그 문이, 그 광장이, 그 스크린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게 아쉬웠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사진 찍겠다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다들 뭔가를 보고 온 사람처럼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에서 제일 말이 많은 사이코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저거 진짜야?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도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코가 다시 말했어요. 저 건물이랑 빌딩이 같이 있는 거 합성 아니야? 실제로 저렇게 생긴 거 맞아? 누군가가 맞아 라고 짧게 답했고 또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다들 느낀 게 담겨 있었던 것 같았죠. 광화문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서 조금만 걸어 나와도 사람들이 넘쳤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본어도 들렸고 영어도 들렸고 유럽 쪽 언어인 것 같은 말들도 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죄다 카메라를 들고 스마트폰을 들고 같은 방향을 찍고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찍는 사람, 빌딩과 전통 건물이 함께 들어오는 구도를 잡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혼자 조용히 앉아서 바라보는 사람. 세계 각지에서 이 광장에 모여드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이유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일정에 따라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역 입구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깨끗했어요. 도쿄 지하철도 깨끗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것과 또 다른 방식의 깔끔함이었습니다. 공간이 넓고 환기가 잘 됐고 안내 표시판이 여러 언어로 크게 써 있었어요.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헷갈릴 틈이 없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빌렸는데 그게 또 놀라웠어요. 이걸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카드, 버스 카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환승할 때마다 뭔가를 확인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갖다 대면 됐습니다. 환승도 자동으로 연결되고 잔액도 그 자리에서 확인이 됐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별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자 안내판에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4분, 3분, 2분, 1분 도착. 정확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어요. 배차 간격도 짧았습니다. 기다릴 틈도 없이 다음 열차가 들어왔고 안에는 자리가 충분했어요. 미호가 일본보다 빠른 것 같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열차 안도 인상적이었어요. 노선마다 색이 달랐고 호선 번호와 역 이름이 크게 표시됐습니다. 어르신 전용석이 따로 구획돼 있었고 앉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있었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천장을 보다가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모르는 나라에 온 것 같으면서도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또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에 작은 화면이 있었어요. 주문을 거기서 하는 거였습니다. 메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다 나와 있었고 사진이 크게 나와 있어서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죠. 고르고 누르면 바로 주방으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고 메뉴판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에코가 이거 신기하다 라고 했고 미호는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이렇게 잘 안 되잖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또 한 번 멈칫했어요. 반찬이 한꺼번에 여러 개 나왔습니다. 주문한 건 메인 요리 하나였는데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김치, 나물, 콩자반, 뭔지 모를 것들이 줄줄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 무료라고 했어요. 미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다 그냥 주는 거야? 라고 물었고 맞다고 하니까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반찬 하나하나를 따로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에도 값이 붙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쪽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행 오기 전에 알고 있던 한국이랑 지금 눈앞에 있는 한국이 자꾸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그냥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시끄러운 나라 정도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철도 결제도 음식도 다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다른 건지 딱 집어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가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계산할 때 스마트폰 하나로 끝냈습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옆에서 미호가 그냥 폰으로 하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화면 갖다 대고 끝. 영수증도 따로 뽑지 않아도 됐어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정교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고 교과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배운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부터 그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지하철 하나로 이렇게 될 리가 없다고, 밥 한 끼로 이럴 리 없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건 그냥 외국이 낯설어서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야 라고. 미호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유이야, 유이야, 여기 생각보다 훨씬 편하지 않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인정하면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도로도 넓고 건물들도 반듯했어요. 낮에 봤던 광화문 광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통문과 현대 빌딩이 나란히 서 있던 그 장면이.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하철, 교통카드, 테이블 주문, 반찬들, 스마트폰 결제, 깔끔한 거리. 따로따로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루 안에 한꺼번에 다 경험되고 나니 묶여서 하나의 인상이 됐습니다. 뭔가를 잘못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틀도 채 안 된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밤이 깊었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숙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가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안내판, 테이블 위에 주문 화면, 줄줄이 나오던 반찬 그릇들. 따로따로는 그냥 신기한 외국 경험이었는데 한꺼번에 뭉쳐서 떠오르니 다른 무게감이 됐어요.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미호가 윗침대에서 아직 앉아 라고 물었어요. 저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미호가 말했어요. 오늘 이상하지 않았어? 저는 뭐가 라고 되물었죠. 미호는 그냥 전부 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다르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에코 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가자는 거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숙소 주변 편의점까지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밤에 낯선 나라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보고 나서 그 불안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거리가 밝았어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편의점 불빛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 걷는 사람들이 있었고 혼자 다니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럽거나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쪽은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냥 편안하게 켜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에코가 여기 밤이 무섭지가 않다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낯선 나라에 와 있는데 밤인데 무섭지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인지 아닌지 저는 그 순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들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또래 여학생이었습니다. 얼굴이 동아시아 계통이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저희가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어서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먼저 웃었고 저희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름은 아야카 오사카 출신의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대학이요?
라고 미호가 물었습니다. 아야카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떠나서 여기서 사는 게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야카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웃으면서 말한 것도 아니었고 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왜요? 라고 사에코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더 편해요. 아야카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유학이니까 적응하면 되겠지 했는데 살아보니까 달라요. 생활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야카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어요. 행정이요. 뭔가 처리할 일이 있으면 여기는 금방 돼요. 민원 같은 거요, 서류 같은 거요. 일본에서는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여기는 그게 빨라요. 그리고 배달도요. 밤에 뭐 먹고 싶으면 그냥 시키면 돼요. 30분 안에 와요. 미호가 정말요? 라고 했고 아야카 씨는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야카 씨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여기선 생활이 막히는 데가 없어요. 막히는 데가 없다는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느낀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하철도 결제도 음식도 어디서도 막히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것이라면, 그 설계가 일상 전체에 깔려 있다면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야카 씨와 잠깐 더 이야기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 조용했어요. 셋이 걷는데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사에코도 미호도 저도. 발소리만 들렸어요. 숙소방에 다시 들어와서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지진이요.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지진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학교에서 대피 훈련을 받고 집에는 비상용 가방이 있고 흔들림이 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게 일상이었어요. 삶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서는 그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이 땅 아래에서 갑자기 흔들림이 올 거라는 공포를 안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이 건물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안심을 배경으로 깔고 사는 일상이 어떤 건지 저는 상상이 잘 안 됐어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미호가 어둠 속에서 말했어요. 유이야, 우리 일본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배우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운 건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었고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을 바로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사에코가 낮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지하철 타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했어. 우리나라 지하철이 느린 건가 아니면 이쪽이 빠른 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빠른 줄 알았는데 라는 말. 우리가 앞서 있는 줄 알았는데 라는 말.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퍼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의 규모, 지하철의 배차 간격, 반찬이 쏟아지던 식탁, 밤에도 환하고 편안하던 거리,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기 싫다던 아야카 씨의 담담한 목소리. 하나하나를 따지면 설명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합쳐서 보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오늘 본 것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맞는 걸까요?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불을 꺼도 눈을 감아도 잠을 청해도 그 물음은 계속 거기에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학교에 다시 나갔고 수업을 들었고 급식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달랐어요. 교실 창밖을 보다가 문득 광화문 광장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안내판을 보면서 서울 지하철 색깔이 생각났어요. 밥을 먹다가 반찬 하나만 달랑 나오는 걸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미호는 수학여행 다녀온 뒤로 뭔가 조용해졌다고 했고
사에코는 한국 얘기가 자꾸 생각난다고 했죠.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행 중에 찍어둔 영상들이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 전통 문 뒤로 빌딩이 줄지어 선 풍경,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던 BTS 공연. 영상 사람들이 멈춰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던 장면. 별 생각 없이 찍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혼자 다시 보는데 손이 멈췄어요.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라는 문장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짧게 잘랐고 이어 붙였습니다. 광화문의 웅장함, 지하철의 매끄러움, 밤에도 환하던 거리. 그리고 자막을 달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현실. 올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완성하고 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올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잘 되겠다는 기대도 없었고 반응을 예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본 걸 다른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올렸습니다. 처음 이틀은 조용했어요. 조회수가 1000을 넘겼을 때 올라가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10만이었어요. 하루 사이에 10만이 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야? 합성 아니야? 한국이 이렇게 됐어? 언제? 왜 일본은 이래? 나도 한국 가고 싶다. 이거 보고 솔직히 부러웠어.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읽는 속도보다 달리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내가 느낀 게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비슷한 걸 느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조회수는 100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본 공영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어요. 일본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중 찍은 서울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발언을 했어요. 요지는 이랬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가 한국을 통해 일본의 현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식의 간격이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것. 내가 올린 영상이 뉴스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본 걸 올렸을 뿐인데. 조회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1000만에 가까워지던 어느 날 뉴스에서 거리 인터뷰가 방영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은 바뀌었는데 우리는 왜 그대로인 거죠? 그 말이 짧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틀렸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런 격앙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얼굴이었어요. 우린 왜 변하지 않았죠? 라고. 다른 대학생도 말했습니다. 저 영상 보고 처음에는 저도 이거 진짜냐고 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슬퍼서가 아니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복받쳐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 즈음에 할아버지가 집에 오셨어요. 평소에는 텔레비전을 잘 보시지 않는 분인데 그날은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관련 내용이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화면을 보시다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유이, 이게 내 영상이야? 네, 라고 했습니다. 작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한참 화면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혼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틀렸구나.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을 이으셨어요. 나는 한국이 우리보다 뒤처진 줄만 알았어. 그렇게 오래 믿어왔어.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만 살고 있었던 거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그렇게 낮고 흔들리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할아버지 손을 바라봤어요. 오래 사신 분의 손이었습니다. 일하고 살아오고 많은 것을 겪은 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할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다는 것, 오래.
굳어있던 것이 이렇게 조용히 풀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앉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한국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까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여행을 잘 안 가시는 분이거든요. 특히 한국은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요라고 했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이후로 한동안 일본이 떠들썩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 방송에서 다뤄졌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어요. 기성세대 중에는 과장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행지 느낌이 좋았던 것과 실제 사는 것은 다르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어요. 직접 찾아가 보겠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서울 수학여행을 신청한 학교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또래 친구들이 주변에 생겼습니다. 그 변화들이 제 영상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과장이겠죠. 하지만 작은 불씨 하나가 됐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 밤을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처음 섰던 그 순간을요. 발이 떼어지지 않던 그 느낌을요. 도시가 아니라 무대 같다고 생각했던 그 감각을요. 그건 그냥 눈에 예쁜 장면을 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세계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배운 것보다 훨씬 넓었고 훨씬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